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기업인들이 우크라이나로 달려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전쟁 중인 그 나라 맞습니다. 외교부가 이달부터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우크라이나 방문을 위한 예외적 여권 사용을 접수합니다. 정부는 이 나라 전역을 여행 금지 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는데 예외적으로 우크라이나를 방문해도 된다는 허가를 해주겠다는 거죠. 맞습니다. 재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입니다. 1년 반째 전쟁이 진행 중이고 언제 끝이 날지 알 수도 없지만 이미 세계 각국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따내기 위한 뜨거운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정확히 계산할 수도 없는데 재건 사업 규모가 수백조 원이니 천조 원이니 2천조 원이니 하는 말이 넘쳐납니다. 제가 만난 한 기업인은 이런 말을 하더군요. 돈이 된다면 지옥에라도 뛰어드는 것이 기업인이라고요. 여기저기 포탄이 날아드는 곳, 그리고 매 순간 생사를 넘나드는 사람들이 있는 곳. 누군가에게는 지옥 같은 현재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될 미래. 냉혹하지만 인류가 살아가는 현실이네요. 8월 7일 월요일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활기찬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경제 상식과 함께 여러분과 소통을 같이 시작을 해보죠. 근데 오늘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요즘에 이 주식이 아주 뜨겁습니다. 기업의 실적이나 미래 성장성과는 상관없이 뭐가 인기다, 뭐가 테마다 하면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면서 이 매수세가 엄청나게 이어지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일부 2차전지 종목이라든지 지난주 초전도체 관련주라고 하는 광풍도 일종의 이 주식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입소문을 타고 개인 투자자들이 몰리는 이 주식, 일종의 유전자처럼 복제 역할을 하는 중간 매김을, 사실 이게 좀 어렵죠. 알파벳으로는 제가 힌트를 드립니다. MEME. 근데 이거를 우리말로는 한 글자로 읽습니다. 자, 좀 어려운가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께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실시간 방송 상황은 KBS 콩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오늘의 경제 뉴스 해담경제연구소 어예진 소장 그리고 파이낸셜 뉴스의 이환주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경제상식 퀴즈 어렵진 않았나요? 예, 미국에서 재작년이었나요? 게임 스톡이라고 비디오 가게가 올랐는데 그런 걸 같이 그걸로 말하죠. 네, 이환주 기자는 불심 검문을 받았다고. 예, 어제 강남역에서 야근하고 퇴근을 한 오후 9시 반에서 10시에 했는데 경찰분들이 불신 검문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경험 처음이었는데 신분증 보여드리고 이름 적고 무사히 집에 갈 수 있었습니다. 누가 우리 선량한 이환주 기자를 가방에 특이한 건 없었죠? 예, 각별히 또 경찰분들도 힘들 겁니다. 또 더운 날에 많이들 노고가 있고요. 자, 어예진 소장의 아이템부터 들어보죠. 네, 요즘 청약 경쟁률을 보면 중대형보다는 중소형 타입이 훨씬 경쟁이 치열합니다. 이게 5년 만에 상황이 뒤바뀐 거라고 하는데요. 이 이야기 해보고요. 지난주에 논란이 많았던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행사에서 기업들이 총출동해서 구원투수로 나서면서 분위기 전환을 좀 노리고 있습니다. 이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완주 기자 아이템은요. 네, 금리가 오르면서 5만 원권이 다시 한국은행으로 돌아오고 있는데요. 더불어 새마을금고는 최근 5%대 고금리 상품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전기요금 인상의 폭염까지 겹치면서 전기요금이 여름 들어서 한 2달 전과 비교해 60%까지 늘어났다는 소식도 같이 준비했습니다. 네. 자, 어예진 소장 아이템으로 갑니다. 청약 경쟁률. 네. 중소형 쪽이 훨씬 더 치열하다고요?
네, 이 5년 만에 그 중대형 경쟁률을 제친 것으로 소형 평수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지난 7월 기준으로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 그러니까 한 18평 정도 되죠. 이거 이하 중소형 타입 1순위 청약 경쟁률은 13대 1입니다. 중형 평수인 60에서 85제곱미터의 경쟁률은 7대 1. 85제곱미터 초과 면적은 9대 1이었습니다. 사실 이 팬데믹 기간 동안 2021년만 해도 가족들이 모두 집에 있는 경우가 많고 또 재택근무도 해야 되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거실이 좀 넓어야겠는데 서재방도 좀 필요하겠는데 하면서 중대형 평수 선호도가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랬죠. 근데 당시에 그래서 중소형 평수 경쟁률이 10대 1, 15대 1이었다면 중대형 평수는 거의 뭐 55대 1 이렇게 압도적이었습니다. 작년에도 85제곱미터 초과 타입 경쟁률이 소형 대비해서 1.5배 이상 높았는데 올해는 이렇게 상황이 뒤집어진 겁니다. 왜 다시 중소형 쪽이 인기가 많아졌을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구매 자금 부담이 덜하다는 게 이유가 되고요. 분양가가 계속해서 오른 데다가 또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소형 면적을 찾는 실수요자가 늘어난 게 한 가지 있고 또 하나는 요즘 중소형 평수도 보면요. 공간 효율을 굉장히 극대화한 설계가 도입이 되면서 중소형 평수에도 뭐 팬트리가 있다거나 굉장히 잘 구조를 잘 짜여진 게 많습니다. 그래서 발코니까지도 확장을 하면 85제곱미터 못지않은 넉넉한 공간을 또 확보할 수 있는 것도 이유고요. 그래서 청약이 아니더라도 신축 단지 중심으로 이 소형 평수 아파트 구매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지난 1분기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 중에 6억 원에서 9억 원 사이 아파트가 3분의 1 정도에 해당할 만큼 늘었는데요. 이거는 아무래도 정부가 내놓은 대출 지원이 그 중소형 아파트 구입에 좀 적합하게 만들어진 영향이 있었던 게 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초 정부가 특례 보금자리론이라는 대출 상품 내놨잖아요. 네. 근데 이게 영향을 많이 주는 거죠. 현재는 특례 보금자리론도 금리가 소폭 오르기는 했습니다. 네. 근데 9억 원까지는 이제 일반 은행 대비해서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력이 되는 분들이 이를 많이 활용해서 주택을 구매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영향도 있겠네요. 네. 자, 그런가 하면 특히 소형 평수일 경우에 매매 가격하고 전세 가격 차이가 굉장히 많이 좁혀졌다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난달에 서울 아파트에서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소형 평수를 기준으로 평균 매매 가격이 8억 4,900만 원, 전세가 3억 9,600만 원을 기록해서 둘 간의 차이가 약 4억 5천만 원의 격차를 보였거든요. 근데 2년 전인 2021년 7월보다 한 1,000만 원 가까이 줄어든 금액입니다. 근데 반면에 전용 85제곱미터 초과는 매매 가격 평균이 19억 8천만 원, 전세가 평균이 9억 2,600만 원으로 격차가 무려 10억 5천만 원 넘게 벌어졌습니다. 같은 2년 전 대비해서 1억 이상 더 커진 것으로 최근 2년 새 최대 격차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는 결국에 평형 규모별로 매매와 전세값 회복 속도가 좀 차이를 보이면서 양극화가 이렇게 더 심해지는 결과를 만들었죠. 이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면은 소형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긴 더 많이 떨어졌다는 건가요? 네. 이 올해 들어서 7월 말까지 소형 아파트 값은 4% 넘게 떨어진 반면에 네. 대형 아파트 값은 2%가 채 안 됩니다. 인기 지역은 사실은 거의 안 떨어졌다. 이렇게 보기도 하거든요. 특히 올해는 급매물이 많이 나오고 또 이곳들이 또 바로바로 소화가 되면서 중대형이 많은 강남권 등 인기 지역 중심으로 매매 회복이 굉장히 빨랐는데 이 소형 아파트가 밀집한 비강남권의 중저가 지역은 상대적으로 좀 가격 회복이 더뎠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공급된 아파트가 중소형이 많아요. 그런 것도 원인이 됐다고 봅니다. 이에 비해서 올해 전세값 하락폭은 소형 아파트나 대형 아파트나 뭐 마이너스 6%, 마이너스 5%대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소형 아파트는 매매가 대비 전세값 격차가 적어지는 거고 대형 평수는 더 커지는 거겠죠. 실제로도 중대형 아파트의 경우에 이 떨어지는 곳에서는 상대적으로 덜 떨어지고 오르는 지역에서는 더 많이 오르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네. 자, 이완주 기자 아이템으로 가보죠. 최근에 5만 원권 환수율, 그러니까 한국은행으로 다시 돌아오는 5만 원권 많아지고 있다면서요? 예, 한국은행이 화폐를 발행해서 시중에 풀고요. 돈이 돌고 돌다가 다시 한국은행에 돌아오는 것을 환수율이라고 하는데요. 화폐 환수율이 높다는 것은 화폐가 시중에서 그만큼 활발하게 유통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5만 원권의 환수율이 약 78%로 2009년 6월 5만 원권을 처음 찍어낸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는데요. 그동안 5만 원권 환수율은 발행 이후에 꾸준히 증가했었거든요. 19년에 60%까지 올랐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요. 2020년에는 환수율이 24%, 2021년에는 17%까지 급감을 했거든요. 코로나 기간에 5만 원권 회수율이 급감한 이유는 현금 거래 비율이 높은 숙박, 음식업, 여가 서비스업 등 대면 상거래가 크게 위축된 게 하나가 있고요. 또 경제가 불확실해지면서 비상용으로 현금을 집에 쌓아두는 수요도 늘었던 건데요. 일상화복으로 대면 활동이 늘어나면서 이제 시중에 다시 그 5만 원권이 장롱 속에 있다 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금리가 오른 것도 한몫했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하느니 기준금리를 올리고 시중금리까지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잠자던 돈을 높은 금리를 주는 예금이나 적금 등에 넣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네. 현금 상자나 장롱에 보관하던 5만 원권을 사람들이 은행에 맡기면 그 돈은 다시 한은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금은행의 수신 잔액을 살펴봤더니 2021년 약 2,253조 원에서 2년 만에 한 174조 원 가까이가 불어났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고액권의 환수율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미국도 100달러 환수율이 코로나 기간에는 한 50%까지 떨어졌다가 지난해에는 80%까지 높아졌고요. 유로존 역시 고액권이 200유로인데 환수율이 절반도 안 되다가 지난해에는 105%까지 늘었습니다. 다른 나라도 공통된 현상이네요. 자, 그런가 하면 새마을금고에서 또다시 고금리 상품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예, 얼마 전에 일부 새마을금고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스 PF에 무리하게 투자했다가 뭐 고령층을 중심으로 뱅크런 사태가 있었잖아요. 있었죠. 근데 이제 최근 새마을금고 일부 지점들이 연에 5%가 넘는 고금리 예금 상품을 선보이고 있는 건데요. 네. 뭐 몇몇 지점 같은 경우에는 1년 이상 정기 예금에 5%가 넘는 특판 상품을 선보이기도 했고요. 어떤 곳은 7.7% 정기 적금 특판을 판매했는데 이게 이틀 만에 완판이 됐습니다. 이제 새마을금고 측은 왜 이런 고금리 상품을 출시하냐고 대답을 했냐면 작년 하반기에 고금리 특판 상품을 잠깐 출시를 했었는데 만기가 오면서 옮겨 타는 수요가 있었고요. 또 고객들의 불안도 이미 가셔서 고금리 상품이 인기라고 분석을 했거든요. 네. 근데 또 이제 일각에서는 지난달 초에 그 뱅크런으로 인해서 대규모 자금 이탈 사태가 발생했잖아요. 새마을금고가 공격적으로 자금 확보에 나섰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지금 상황이 좋지 않으니 높은 금리로 예적금을 많이 확보하겠다. 이런 걸로 풀이가 되고요. 네. 실제로 새마을금고의 현재 예적금 금리 수준은 신협이나 다른 상호금융권, 저축은행보다 한 1% 정도 높은 상황입니다. 상호금융권이나 저축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지금 한 4% 수준이고요. 예금 금리를 1%포인트라도 더 많이 준다라는 건 수익성에는 도움이 안 되는 걸 텐데 나중에 새마을금고의 수익성 재무 상황도 좀 따져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리고 환수율이 늘어났다는 거는 5만 원권.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돈이 다 시중에 잘 돈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 기업 대출은 조금은 늘고 있거든요. 대기업 위주로. 그래서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조금 고무적인 소식일 수도 있고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준비한 게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이야기인데 네. 아유, 참 걱정입니다. 걱정은 많은데 그래도 좀 고비는 넘긴 것 같아요. 네. 지금 새만금에서 열리고 있는 그 잼버리가요. 세계 연맹에서 주관하는 가장 큰 국제 행사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개막 초기부터 뭐 폭염으로 인한 온열 질환자, 뭐 비위생적인 화장실, 부실한 식사 이런 것들로 문제가 됐었거든요. 네, 안정을 찾기 위해서 정부, 지자체 그리고 기업이 지금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들이 잼버리 영지에서 물자나 뭐 인프라 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힘을 보태고 있는데요. 네. 삼성 같은 경우에는 삼성 서울병원 소속 의료지원단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을 이 새만금 현장에 파견을 했고 또 전자와 물산 같은 이 계열사들이 뭐 회사 공장이라든지 박물관 견학 프로그램도 이렇게 내놨고요. 또 전동 카트 제공, 간이 화장실, 살수차, 발전기 등을 이제 현장에 보냈습니다. LG도 LG 생활건강, LG U+ 등 계열사가 힘을 합쳐서 생수와 이온 음료 20만 병과 뭐 넷쿨러, 뭐 휴대용 선풍기, 보조 배터리를 지원했습니다.
HD 현대는 화장실 같은 이런 대회장 시설 정비에 나섰고 또 포스코 그룹, 한진 등 아모레퍼시픽도 뭐 생수나 선크림 등 물품을 지원했습니다. 뭐 이마트나 SPC 같은 유통업계도 잇따라 나서고 있는데 네. 기업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이 잼버리 대회 성공이 우리 경제에도 좀 도움이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하는 데다가 지금 진행의 차질을 빚으면서 국격 실추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서 더욱 좀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이렇게 자원봉사에 뛰어드는 대기업들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후원사로 참여한 일부 업체들이 너무 좀 지나친 장사하러 갔던 네네. 그런 느낌도 듭니다. 비난을 받는 회사들도 많이 있어요. 예, 이번 대회에서 그 편의점 운영을 맡은 GS 리테일이 행사 현장에 초대형 텐트를 설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GS25 임시 편의점을 운영 중인데 네. 이 새만금 일대가 그 물건을 내리기 힘든 갯벌인 만큼의 좀 특수 장비를 동원하면서 물류비 부담이 커지면서 생수와 탄산음료, 얼음 등 이 제품 가격을 시중보다 좀 비싸게 판 거예요. 많이 비싸게 팔았더라고요. 네, 뭐 한 9%, 15% 정도. 그랬다가 좀 비난을 받았습니다. 뭐 700원짜리 잔얼음을 뭐 2,000원에 판다든지, 뭐 두루마리 휴지 2개는 3,500원에 판매를 했는데 편의점을 독점 운영하면서 이게 생긴 문제거든요. 결국에 모든 상품 가격을 이 비난이 일자 시중 수준으로 다시 내리는 일이 있었고요. 또 식음료 공급업체인 아워홈은 참가자들에게 제공된 도시락에 들어간 이 구운 달걀에서 곰팡이가 발견돼서 좀 홍역을 치른 바가 네. 있습니다. 아워홈 측은 이제 잼버리가 지역에서 열리는 대규모 축제인 만큼 현지 공급업체를 적극 활용해달라는 조직의 요청에 따라서 기존 거래처가 아닌 현지 달걀 공급업체와 계약을 맺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논란이 좀 확산되면서 공급업체를 다시 기존 거래처로 변경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이 구지은 부회장이 직접 현장으로 내려가 있는 것으로 좀 알려졌습니다. 하림의 경우에는 이제 뭐 탈진과 어지러움을 호소하는 온열 질환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이 자사의 닭고기나 라면 등을 홍보하는 프로그램을 이제 보도 자료로 만들어서 배포를 한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보도 자료를 배포하는 게 적절하냐 이런 좀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일들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잼버리 후원 협찬 기업들이 오히려 좀 좋은 취지로 참여를 하고 좀 지원을 했다가 이게 좀 특수는커녕 괜한 오해만 불러일으키고 역풍을 맞을 수가 있으니까 네. 참여 기업들이 좀 마케팅 전략을 다시 짜야겠다. 좀 수준을 낮추거나 홍보를 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게 잼버리 행사가 수백만 원의 참가비가 필요했던 행사라 네, 가지고 혹시나 또 돌아가시고 외국인 분들이 관리 소홀이나 운영 부진에 대해서 뭐 손해배상 청구나 소송에 갈지 우려되는 부분이 하나 있고 또 이거 관련해 가지고 이제 부산 엑스포 유치 투표가 올 연말에 있는데 그렇죠.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봐 우려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특히 외국에서 아이들을 보낸 부모들이 또 현지 언론 인터뷰를 하면서 한국에 대해서 또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적지 않이 한다 하더라고요.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이완주 기자, 그 피서 다녀왔나요? 저는 이제 다음 주에 갈 예정이라서요. 그러구나. 잘 쉬고 계세요. 에어컨은 어디 많이 틀고 계세요? 집에서 에어컨 없으면 버틸 수가 그렇죠. 없더라고요. 저희는 올해 피서를 안 가서 그냥 그 돈 아껴서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자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전기요금 고지서 날아올까 걱정입니다. 예, 한국전력이 여름철인 7월과 8월 전기요금을 봄철인 5월과 비교해서 예상되는 전기요금에 대한 자료를 공개했는데요. 네. 특히 소상공인분들 같은 경우에 적용되는 일반용 전압 전기요금을 적용해서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전기를 썼을 경우에 올해 여름 기준으로 전기요금이 한 35만 원 정도 나올 전망인데요. 이게 5월과 비교하면은 두 달 만에 한 60% 정도 많아진 금액이고요. 네. 작년 같은 기간이랑 비교해도 5만 원 이상 비싸집니다. 한 약 20% 정도 작년과 비교해 전기요금이 오르는 건데요. 네. 소상공인에게 주로 적용되는 전기요금은 지난해 여름 이후에 총 3번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제 킬로와트 시당 28.5원이 됐는데요. 7, 8월 기준으로는 지난해 약 30만 원에서 올해 35만 원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게 이는 어디까지나 지난해와 같은 용량의 전기를 사용했을 그렇죠. 때 얘기인데요. 올해 특히 폭염 이어지고 있잖아요. 사용량 늘어나면 누진 적용돼서 더 많이 오를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더 걱정인 거죠. 정부에서 그래도 뭔가 전기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을 하나둘씩은 마련을 하고 있는데 좀 활용해 볼 만한 것 좀 알려주세요. 예, 뭐 소상공인 분들이나 뭐 뿌리 기업이라고 해서 이런 네. 가업 이으시는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먼저 고효율 기기, 냉방기기 교체 지원 및 요금 분납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소상공인이 에너지율 1등급 냉방기기나 냉난방기 제품을 구입하면요. 제품 가격의 40%까지를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요. 사업자별로는 최대 한도 16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이게 정부 예산이 한정돼 있어서 예산 소진 시까지만 가능한데요. 정부 예산은 총 300억 원 가량이고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기 대수는 1만 9천 대 정도라고 합니다. 또 지난해 6월부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고객은요. LED 등 8개 품목을 고효율 기기, 에너지 소비율 1등급이죠. 네. 교체할 때 지원금을 1.5배에서 최대 2배까지 상향해서 지원받을 수 있고요. 또 슈퍼마켓과 편의점 등 유통매장은 개방형 냉장고에 문을 달 경우에 설치 면적 제곱미터당 9만 원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문을 항상 열어놓고 냉방을 하니까 아하. 전기 소비가 그만큼 큰 거거든요. 이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공고문상의 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구비한 후에 한전 사이버 지점에서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고요. 또는 관할 한전지사로 방문하거나 우편 신청까지 가능하고요. 이 밖에도 소상공인 뿌리기업 같은 경우에는 6월에서 9월분 전기요금, 여름 전기요금을 2개월에서 6개월간 나눠서 낼 수도 있거든요. 해당되시면 여름철 요금부다 완화 정책 적극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꿀팁까지 고맙습니다. 파이낸셜 뉴스의 이환주 기자 그리고 해담경제연구소 어예진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헬시 허그에서 한국인의 건강한 두피에서 찾아낸 두피 유래 유산균을, 판촉물 전문 그룹 기프코에서 텀블러 세트를,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자연에서 갈아 만든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고속 충전 케이블을,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8526님 자영업인데 전기요금이 딱 30만 원 더 나왔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아이고야. 그러게요. 저희 집도 이제 고지서 날라오면 한번 봐야 되는데 두근두근 거립니다. 경제상식 퀴즈 정답 많이 보내주고 계시는데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영국의 진화생물학자 리처드 도킨스가 출간한 이기적 유전자에서 처음 등장한 이 용어입니다. 모방을 뜻하는 그리스어 미매매 이 세 자를 한 글자로 바꿔서 부르고 있죠.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에서 뭔가 집중적인 관심이 쏟아질 때 이게 일종의 유행, 돌림 현상까지도 퍼질 때 한 글자로 이 현상, 또 주식시장에서는 이 주식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한 글자만 보내주셔도 되고요. 정답을 많이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2831님 이대호 진행자를 확실하게 밉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7010님 정답 맞춰주셨고요. 주식도 잘 모르지만 무섭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적은 이자지만 은행을 믿고 맡깁니다. 남편 대신에 가게 문 열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장사가 잘 됐으면 좋겠네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장사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신승호님 도킨스 아저씨의 이기적 유전자에서 나온 개념인가요? 물어보셨는데 역시 유식하십니다. 맞습니다. 리처드 도킨스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 저는 아직 못 읽어봤습니다만. 그리고 6466님 황기민님 윤인희님 매미가 매매매라고 온다고. 네. 정답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힌트 드린 겁니다. 힌트 드린 겁니다. 여러분의 센스 있는 오답도 좋고요. 정답 의견 많이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으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도로교통공단 자료를 보니까요. 최근에 5년 사이에 여름 휴철에 하루 평균 600여 건의 사고가 난다고 합니다. 하루 평균 15명 정도 차량으로 인해서 부상자가 발생한다 하고요. 특히 휴가 시즌에는 렌터카나 캠핑카 이용들 많이 하시는데 여기에서 소비자 분쟁, 소비자 피해도 많이 일어난다고 해서 준비해봤습니다. 슬기로운 법률생활 법률사무소 3정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근데 보니까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걸 보니까 렌터카 관련된 피해 35%가 아니 렌터카 업체가 비용을 너무 많이 청구했다라는 네. 건데 아무래도 사고 이후에 관련된 것 같아요. 근데 과도하다라는 기준부터 한번 좀 살펴볼까요? 그렇죠. 과다하다는 건 일단 법적으로는 상당한 범위 이외에 추가적인 청구가 있었다.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 있을 텐데 이게 다 모호하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는요. 그럼 상당한 범위 내에 청구는 가능하다는 건데 이를테면 당연하지만 고장 파손을 일으킨 데 대한 수리 비용을 물리는 건 뭐 당연하죠. 예, 당연합니다. 그리고 이 차를 고치는 동안 쓰지 못한 렌터카 그 차 주의 입장에서 얻게 된 영업 손해 이 정도까지는 사실 물리도록 하는 것이 그렇게 무리하다고 보지는 않는데 다만 사고의 경중, 가벼움, 무거움을 전혀 따지지 않고 일괄적으로 얼마 뭐 미리 이렇게 계약을 체결한다든지요 하는 경우에는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상세하게 설명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렌터카 빌릴 때도 네. 뭔가 사전에 보험 같은 걸 들잖아요. 요금 안에 보험이 맞습니다. 포함되어 있기도 하고 그러면 이게 어디까지 보장이 되는 건지 심지어 뭐 침수나 막 폐차 됐을 때도 이 보험으로 되는 건지 좀 알려주세요. 이게 렌터카 분쟁이요. 제일 많은 게 위약금 분쟁이고요. 위약금. 내가 가지도 않았는데 쓰지도 않았는데 위약금을 너무 과도해입니다. 그 다음으로 많은 게 실제로 사고 처리와 관련한 분쟁들입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굉장히 큰 사고까지 나면 그걸 온전히 렌터카를 빌린 사람이 다 부담해야 되는지 이 부분은 사실 렌터카 계약을 하면서 어떤 보험에 체결했는지에 따라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이를테면 렌터카를 그냥 빌리면요. 추가 보험을 들지 않으면 의무보험, 그러니까 네. 책임보험이라고 하죠. 상대방 차량의 파손과 운전자가 다친 부분에 대해서 커버를 해주는 그 보험에는 그냥 자동가입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그것과 상관없이 별도의 면책금이라고 해서 이게 자차보험 같은 건데요. 네. 이걸 들겠냐고 물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이런 통상의 보험회사에서 만든 보험은 아닙니다. 렌터카 업체에서 운영하는 유사보험이에요. 그런데 그걸 가입하는 거 자체가 뭐 불법인 건 아닌데요. 네. 다만 무리하게 가입하도록 하는 경우들이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면책금을 일괄적으로 대단히 상향 조정을 해놓고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손해가 발생했는데도 이 면책금에 따라서 얼마 분명히 주셔야 됩니다라고 하면 그거는 무효라고 판단을 받는 거예요. 네. 불공정 거래라고 판단을 받게 돼서요. 이런 부분을 좀 꼼꼼히 따져보실 필요가 있고 실제로 보험 범위를 넘는 물론 과다하게 청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하실 수 있지만요. 본인이 잘못한 부분은 보험에서 커버할 수 있는 범위를 넘는 손해에 대해서는 사실상 운전자가 실제로 책임을 지는 것이 맞기는 합니다. 아하, 그래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아까도 그 위약금 뭐 이런 게 분쟁이 제일 많다라고 해주셨는데 렌터카를 계약을 해놨는데 만약에 그쪽에 가지 못했던 사정이 네.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개인 사정일 수도 있고 천재지변일 수도 있고 그러면 그렇게 취소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규정이 다 어떤가요? 정부에서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워낙에 많은 이 유형의 분쟁이기 때문에요.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의 자동차 대여업이라고 해서 사실상 렌터카 규율을 하는 기준을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 내가 갈 수 없게 됐다. 여행지에. 개인 사정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업무가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렌터카 회사에 24시간 전에 통보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나눠서 봐야 되는데요. 24시간 이전, 만 하루 이전에 저 이용 못하게 됐습니다라고 하면 돈 전혀 주지 않아도 됩니다. 걸어놓은 예약금도 다 환급받으실 수가 있도록 규정을 해놨고요. 다만 너무 임박한 24시간 이내에 저 못 가게 됐으니까 렌터카 예약 취소할게요 라고 공지를 하게 되면 대여 예정 요금의 10%는 떼고 돈을 돌려받는 거니까 이를테면 10% 정도의 금액은 렌터카 업주에게 주셔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10%만 네. 그리고 24시간 이전에
취소할 경우에는 뭐 위약금이 없는 거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말 그대로 가이드라인이어가지고요. 네. 뭐 처벌이나 이런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해서 별도의 제재가 가해지는 건 또 아니기는 합니다. 그러면 렌터카 업체마다 이 위약금을 다르게 부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아니 예. 뭐 이왕 만들어 놓을 거면 강제 조항으로 해야지 이게 뭐 그래요. 그러니까 분쟁이 더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강제 조항이 아니니까. 자 그리고 출발하기 전에 그리고 렌터카를 실제 받아서 운행을 시작하기 전에 그래도 뭔가 좀 뒤탈이 없도록 좀 만들어 놔야겠다. 어떤 것들을 미리미리 준비하면 좋을까요? 이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네. 일단 나중에 내가 파손하지 않은 부분까지 이거 없던 스크래치가 생겼다. 이런 문제 제기를 받을 그럴 수도 수 있죠. 있어요. 그러니까 차량 인수를 딱 받기 전에 차량 상태 꼼꼼하게 한번 살피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연료량도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반납 시에 손상 이런 부분이 내가 하지 않았다는 걸 하려면 이런 스크래치 그리고 이런 찌그러짐은 제가 이걸 공식적으로 인수받기 전부터 있었어요라고 해서 상대한테 인식시키고 그리고 운행을 하셔야 문제가 없고요. 그것만으로 부족하다고 느끼시면 이 손상 부위는 이렇게 이미 차량을 인수받기 전에 있었습니다라고 그렇죠. 계약서에 남기시는 것까지 좀 필요합니다. 요즘엔 뭐 스마트폰 다들 들고 다니시니까 사진이나 동영상 남기기가 수월해서 이거 꼼꼼하게 찍어놔야 됩니다. 뭐 자동차 한 바퀴 이렇게 돌면서 구석구석 동영상 찍는 데만 한 3분이면 되니까요. 네. 다들 그렇게 해놓고 출발하시더라고요. 불안하니까. 그리고 또 요즘에 캠핑이 굉장히 유행이어가지고 캠핑 가시는 분들 특히 캠핑카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고 특히 값비싼 캠핑카를 직접 구입해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중요한 거는 주차 문제더라고요. 그렇죠. 주차 문제 너무 심각한데 특히 이것도 알박기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특정 주차장에 몇 달씩 거기다 차를 대놓고 있는 거. 이거는 법적으로 좀 어떻게 따져볼 수 있을까요? 이게 규제하는 게 상당히 좀 어려운 게 있는데요. 일단 네. 법 적용을 어느 법을 할 수 있냐면 도로교통법 위반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로교통법. 도로의 범위가 상당히 법적으로 넓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4차선 도로 뭐 이런 도로뿐만 아니라 시청의 광장 주차장 같이 넓은 공간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도로라고 법적으로는 봅니다. 그러면 이런 저렴한 공영 주차장에 오랫동안 세워놓는다. 이러면 도로교통법 위반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도로교통법에서 제재하고 있는 건 일반 교통방해죄라고 해서 교통의 흐름에 상당한 좀 장애를 초래하거나 이런 행위를 규율하지 단순히 이 갓길을 세워놨다거나 한 공간을 점유하고 있다라고 해서 제재하는 조항은 없어요. 그렇다면 주차장법과 관련해서 이거 위반 혐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주차장법에는 장기 알박기 주차를 하는 거에 대한 근거 조항은 마련돼 있지가 않습니다. 다만 다행인 거는요. 2020년도부터 아예 캠핑카를 본인이 사면 차고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법을 고쳤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차고지를 확보하지 않았다. 이게 또 제재 규정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재까지 하는 건 좀 너무하다라고 생각해서인지 모르지만 이 법에 담기지가 못했고요. 또 하나의 맹점은 이게 2020년도에 생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법률은 기본적으로 장래효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급해서 적용하는 건 대단히 이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2020년도 이전에 캠핑카를 등록하신 분들한테는 사실 아무 소용이 없는 법인 거죠. 그래서 지자체 등에서 이거 우리가 조례 같은 걸 고쳐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자라고 했는데 단순히 차량만 세워서는 규제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왜냐면 저 지금 세웠어요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뭐 부탄가스나 뭐 음식을 해먹는 조리기구를 갖고 있는지를 하나하나 확인을 해야 되는데 아이고야. 이 공무원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이게 실제로 협조를 받기도 어렵고 이게 규율하는 게 상당히 좀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순찰을 돌면서 사진을 찍어놓고 언제부터 있었던 차량, 며칠 연속 있었던 차량 찍어놓으면 될 텐데 근데 그것도 무료 공영 주차장에 그렇게 네. 세워놔버리면 요금을 징수할 수도 없고 그리고 캠핑카를 살 때도 주차 공간을 확보하도록 법은 고쳐놨지만 강제 규정은 또 아니다.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아니 왜 법을 만들어 놓고 제재 규정을 왜 안 만드는 이게 거예요? 가벌성의 범위가 너무 넓어지는 부분에 대한 우려가 또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걸 처벌 위주로 했을 때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일상의 어떤 사용으로 인해서 처벌을 받게 된다라는 걸 좀 가급적 자제하는 형법 자제주의라는 또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제재를 안 할 거면 법은 왜 만드는 거죠? 진짜 이해가 안 가는데 네. 근데 어찌됐든 간에 길가에 무료 주차장 그 라인에 캠핑카를 줄줄이 세워놨어도
교통 흐름만 방해하지 않으면 네, 처벌할 도로교통법 수가 없다. 위반은 아닙니다. 이게 한계네요. 네. 근데 이거는 계속해서 좀 문제가 커질 수밖에 없는 거여서 입법 쪽에서도 좀 생각을 다시 해보셨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봅니다. 또 하나 캠핑족들 그리고 또 텐트족들 이른바 캠핑장에 또 이것도 공영이나 무료 이런 명당 자리에 텐트를 계속 쳐놓는 분들 계십니다. 이것도 알박기죠. 아, 그렇죠. 근데 심지어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너무 얄미운 나머지 장기간 깔아놨던 그 텐트를 일부러 훼손하는 사례가 있었어요. 칼로 찢어놓는다라든지. 이거는 당연히 해서는 안 되는 행위일 텐데요. 그렇죠. 그런데 그 해당 무슨 커뮤니티 같은 곳에 굉장히 칼로 날카롭게 다 이 텐트를 찢어놓은 사진이 올라간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반응들은 속 시원하다는 반응들도 사실 적지는 않았습니다. 오죽하면. 네, 오죽하면이죠. 뭐 닌자 같다 뭐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었는데. 좋은 건 아닙니다만. 예. 그런데 최근에 이제 경북의 무료 캠핑장에서도 하루에 20여 개의 텐트에 다 이 칼 같은 날카로운 물질로 찢어놓은 이게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거 당연하지만 텐트 같은 것도 재물입니다. 법적으로는 타인의 재물의 가치를 손상시키는 걸 재물 손괴죄라고 하기 때문에요. 예. 남의 물건을 훼손한 혐의로 이건 재물 손괴죄로 재판에 넘겨질 수가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아하. 그리고 근데 어찌됐든 간에 텐트도 아무리 오랫동안 알박기를 해놨어도 이것도 제재할 수는 없겠어요. 네, 그래서 차량도 마찬가지인데. 맞습니다. 일단 그러면 앞에서도 법 제도가 미비하다라는 지적을 뭐 제가 하기도 했었는데 그러면 뭔가 법적 대안을 마련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구체적인 움직임이 나오는 게 있나요? 있죠. 이게 민원도 상당히 많이 제기가 되고 있고요. 그렇죠. 사실 얌체 행동을 한다는 거는 이론의 여지가 없죠. 예, 얌체죠. 그런데 그래서 지자체에서도 한 발 한 발짝씩 법을 좀 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해수욕장법 시행령이라는 게 개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국무회의를 통과하게 됐는데 이른바 알박기 텐트 강제 철거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가져간 겁니다. 이게 공무원분들은 이런 지침이 없는 상태와 있는 상태는 완전 천지차이인 거죠. 이렇게 기준점을 정부에서 마련해 줘야 실제로 다른 시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철거를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또 맹점이 뭐냐면요. 이 법이 해수욕장법이잖아요. 네. 그래서 해수욕장에서는 강제 철거할 수 있는데 섬이나 해안도로, 하천 여기에도 텐트 알박기 하는 분들 많거든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사실 법에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거고요. 그게 해수욕장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아이고야. 그리고 저희가 계속 캠핑카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캠핑카를 해수욕장에 알박기 했을 때 그거는 강제적으로 뭐 견인하거나 할 수 있느냐. 이건 자동차 관리법상 자동차지 텐트는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또 단속 사각지대다. 이런 비판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사각지대가 참 많네요. 그러다 보니까 더 헷갈리는 거고 또 민원 또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하나. 그 캠핑카를 사는 분들도 많지만 캠핑카를 개조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 캠핑카로 만드는 분들도 많고 이거는 어떻습니까? 법적으로는? 이게 워낙 캠핑이 일반 문화로 자리 잡다 보니까요. 예. 이게 어떤 규율하는 것도 좀 완화되는 추세에 있는 것도 많습니다. 2014년도에 11인승 이상 승합차의 캠핑카 개조는 합법 이렇게 규정을 했고요. 네. 2020년도부터는 승용차, 화물차, 특수차 등 다양한 자동차를 캠핑카로 개조해서 운행하는 것도 합법입니다. 다만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서요. 자동차를 캠핑카로 개조하기 시장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네. 또 전문가인 자동차 정비업자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제작사를 통해서만 개조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기술이 좋다고 임의로 뚝딱뚝딱 차를 바꿀 수는 당연히 없고요. 꼭 허가받은 업체에 맡기셔야 된다는 점. 그리고 아주 근본적인 장치라고 할 수 있죠. 최고 속도 제한 장치. 네. 그리고 제동 장치.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손을 대는 것은 금지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속도 제한 장치에 무단으로 해제 조치를 하거나 조작을 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형사처벌을 세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불법 개조된 차량인 걸 알면서도 내가 운전을 했다. 그 운전자에 대해서도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아하, 이거는 강제 규정이 확실히 있네요. 허가받은 자동차 제작자를 통해서만 개조할 수 있고 그리고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좋은 정보 많이 들었습니다. 네, 장윤민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들어보시죠.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 전력 수요가 올여름 들어 최고치를 찍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전력 수급은 안정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6호 태풍 카눈이 방향을 틀어 목요일인 10일 낮에 우리나라 남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그동안 일본 오키나와 부근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던 태풍 카눈은 오늘부터 진행 방향을 점차 북쪽으로 바꾸겠다고 예보했습니다. 날씨나 국제유가 등 일시적 요인에 따른 물가 변동분을 제외한 근원 물가가 올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 상승했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입니다.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인증만 하면 신분증과 항공권 없이도 국내선 비행기를 간편하게 탈 수 있는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이동통신 3사와 한국공항공사는 국내선 14개 공항에서 신분증과 탑승권을 한 번에 인증하는 패스 스마트 항공권 서비스를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정미숙 님이 캠핑카 알박기 진짜 심각해요. 법이 진짜 필요합니다. 잠깐 가족들과 돗자리 들고 바람 쐬러 나갔다가 기분 상해서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법들을 악용하는 것 같아요. 라는 의견도 주셨고요. 정은혜님, 결혼 3년 반 만에 드디어 저희 부부 첫 집으로 이사 갑니다. 축하해 주세요. 정은혜님 축하드립니다. 새 집에서 행복하게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유범님이 4년 전 공직해서 정년 퇴임한 후에 늘 산에 오르면서 본 방송 프로그램을 청취하다가 오늘 처음으로 퀴즈에 응모합니다. 이 프로그램의 무궁한 발전을 기대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진유범님도 고맙습니다. 건강하게 산행 잘 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자녀가 있는 분들 내 아이를 위한 재테크도 신경 많이들 쓰실 텐데요. 사실 그게 준비하는 게 또 간단치만은 않더라고요. 오늘 돈워리 투자백서 시간에 어서민 성선화 대표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녀를 위한 재테크 방법. 성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선은 우리 아이들에게 이거는 교육 차원에서 하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뭔가 아이들한테 뭘 알려줄 때도 기본적인 재테크 원칙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요 부분은 이제 저희 독자들, 네트 구독자들의 요청으로 이제 제가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네. 상상을 좀 한번 해본 거죠. 제가 만약에 아이가 있다면 어떻게 교육을 시킬까? 사실 많은 투자 이런 것도 있지만 저는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먼저 알려주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제가 사실 자산가분들을 많이 인터뷰를 했었는데 공통점으로 좀 발견했던 게 이런 게 밥상머리 교육이구나. 정말 어렸을 때부터 이제 기회비용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네. 너가 뭔가를 했을 때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꼭 거기에 대한 어떤 대가가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절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체화되게 되는 게 뭔가 주식 계좌를 만들어준다거나 아이 이름으로 이렇게 다양한 재테크 방법들이 있잖아요. 네. 그것보다 더 중요하지 않을까?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하. 아이들에게 재테크를 왜 해야 되는지, 왜 돈을 모아야 네. 되는지 거기서부터 또 알려줘야 하는 거고요. 네. 구체적으로 돈을 모아나가는 그 첫걸음. 근데 사실 가장 쉬운 방법은 예적금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예적금 같은 경우에도 네. 아이들 이름으로 이제 계좌를 만들어서 조금씩 돈이 생긴다거나 안 그러면은 요즘에는 사실은 육아에 관련된 지원금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도 2, 30만 원씩 꾸준히 이렇게 적금으로 들어줄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예적금을 들어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장기로 봤을 때 결국 물가 상승률을 이기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돈이 결국에는 목돈이기 때문에 네. 장기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중에는 아이에게 예적금을 들어줬을 때 굉장히 좋은 상품들이 많이 있고요. 특히 금리가 좀 혜택이 많거든요. 그래서 다양하게 은행에 가면 이렇게 조건들이 있는데 그 조건을 채웠을 경우에 최고 금리가 8% 정도까지 되는 그런 예적금 상품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나는 원금이 보장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따박따박 이렇게 아이에게 뭔가를 해주고 싶다는 분은 자녀를 위한 예적금 상품도 괜찮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 돈은 좀 소액일 수 있는데 아마 네. 최고 금리 7% 드립니다, 8% 드립니다 하는 거는 금액적으로 아마 한도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은행들이. 네. 금액이 월 최대 3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딱 정해져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아이들 돈은 크질 않으니까 이런 것도 활용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성선화 대표가 진짜 추천하는 재테크 방법도 좀 알려주세요.
네. 만약에 제가 아이가 있다면, 네. 저는 주식 계좌를 만들어줄 것 같아요. 주식 계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굉장히 궁금하신 분들이 되게 많던데, 네. 예전에는 그 은행에 직접 가서 이렇게 계좌를 개설을 했어야 됐습니다. 증권사로 간다든지. 근데 요즘에는 굉장히 쉽게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가능하거든요. 네. 이 세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첫 번째, 친권자 법정 대리인의 신분증, 그러니까 뭐 엄마나 아빠의 신분증이 되겠죠. 그리고 가족 관계 증명서, 이것도 네. 이제 발급을 받아서 온라인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 증명서, 요 세 가지만 있으면 굉장히 간단하게 이제 증권사 앱으로 해가지고 자녀의 어떤 그 계좌를 개설할 수가 있고요. 계좌가 승인이 나고 난 이후에 이제 주식을 이제 물려주는 방법이 이제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이제 계좌가 개설됐다라고 하면 이 아이의 계좌로 현금을 증여를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주식을 매수를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이제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인데 굉장히 우량해. 근데 이제 뭐 요즘에 장도 많이 빠지고 했잖아요. 많이 빠졌으니까 지금 손실을 보고 있는 거죠. 네. 이런 주식들을 아이에게 물려줄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주식이 상승할 거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의 주식 계좌를 만든 다음에는 두 가지 방법으로 주식을 증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아하. 그리고 말씀하신 그 자녀를 위한 주식 계좌 개설은 비대면 자녀 주식 계좌 개설 뭐 이렇게 검색하시면 각 증권사에서 하는 것들도 쉽게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에서 잠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그러면 부모가 갖고 있던 주식 혹은 미리 사놓았던 주식을 자녀한테 주는 방법이 있는 거잖아요. 이것도 현물 증여가 가능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주의를 하셔야 될게요. 네. 이게 사실 조금 헷갈리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미성년 자녀의 경우에는 증여세 한도가 2천만 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2천만 원까지는 증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현금을 증여를 했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이제 딱딱딱 찍히기 때문에 이게 얼마인지 확실한데, 예를 들어서 이제 주식을 증여를 했다라고 할 경우에는요, 약간 헷갈리는 거. 주식을 증여를 했을 경우에 주식은 주가가 이렇게 변동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될 게, 이 앞뒤로 2개월 정도를 종가를 기준으로 평균을 내거든요. 앞뒤로 2달. 네네. 그래서 이 주식 증여에 관련돼서는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될 게, 주가가 당연히 높을 때는 증여를 하면 불리하겠죠. 그렇죠. 주가가 이제 바닥이거나 주가가 싸다고 생각을 했을 때 증여를 하는 게 이제 주식 증여 방법의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고, 질문을 좀 많이 받았던 게 네. 이제 소액이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를 안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하. 네, 이 부분에 이렇게 막 2천만 원이 안 된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후에 언제든지 신고를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2천만 원 넘어가는 금액인데 신고를 한다라고 하면 하루라도 빨리 하시는 게 좋은 게, 이게 가산세가 붙고요. 거기에 대한 또 어떤 그동안 내지 않았던 그런 거에 이율이 붙기 때문에, 일단 2천만 원까지는 뭐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거나 그런 게 아니지만, 2천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빨리 신고를 하는 게 더 낫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제 자녀가 이제 성년이 되고 나면 이제 조금 더 금액이 높아지거든요. 네. 그래서 2천만 원, 그러니까 아이가 한 10살이 됐을 때 2천만 원을 증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20살일 때 2천만 원을 증여하고, 그 다음에 또 증여액을 좀 늘려서 조금씩 이렇게 증여를 하다 보면 아이가 이제 사회 초년생이 됐을 때 독립자금으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10년 단위로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까지 비과세가 되는 네. 거고, 그 이상 증여했다면 뭐 세금을 내면 되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또 해보니까 그 증여세 신고도 국세청 홈택스라는 홈페이지에서 네. 아주 쉽게 되더라고요. 사진 네, 맞습니다. 캡처해서 몇 가지만 올리면 되니까 누구나 네. 직접 신고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게 전산으로 잡히다 보니까 네. 엄마 아빠가 자녀 계좌에게 돈을 넣어주든지 아니면 현물 주식을 넣어준다라든지, 이거 신고 안 했다가는 그렇죠. 탈루로 걸릴 수가 있죠. 네.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앞에서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해 주는 방법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네. 이게 특히 자녀를 위한 주식은 뭔가 장기 투자 개념으로 네.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까?
사실 이 부분도 저희가 추천드리는 거는요. 이게 많은 분들이 이제 자녀에게 어떤 주식을 줄까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또 한 종목만 주면 그게 또 리스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뭐 정말 내가 주식을 보는 안목이 있고 내가 그동안에 투자했던 성과가 굉장히 좋았다라고 하면 자녀 주식을 선택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추천을 드리는 게 자녀를 위한 펀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산 투자를 하는 주니어 전용 펀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본인 직접 종목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지금 국내에도 자녀용으로 나와 있는 펀드들이 다수가 있는데 그 펀드들을 이제 검토를 해보시고 굉장히 운영을 오랫동안 했다. 꾸준하게 운영 수익률이 좋은 펀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주니어 전용 펀드에 분산을 해서 투자를 하시는 거를 훨씬 더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국내도 가능하고요. 해외도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국내 전용 펀드 하나, 해외 전용 펀드 하나, 뭐 비율은 뭐 원하시는 대로 반반 정도로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포트폴리오를 짜서 자녀한테도 이렇게 주식을 증여를 해주시는 게 조금 더 안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녀에게도 어린 아이에게도 포트폴리오가 필요하다라는 것도 네. 오늘 어서민의 성선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혜숙님이 아이가 돼지 저금통에 모아둔 용돈 가지고 저금하겠다고 은행에 갔는데 직원분이 동전은 수요일 오전 11시 전에 오셔야 합니다라고 하셔서 거절당하고 돌아와서 실망했던 기억이 납니다라고. 그렇습니다. 이제 은행들도 수익이 되지 않는 그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업무들은 또 이렇게 많이 또 거절을 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더라고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1부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 2부 때 같이 또 뵙겠습니다. 증시 각도기 곽상준 지점장과 함께하는데요. 최근에 좀 증시가 조정을 받는 모습도 나타나서 이 부분 같이 체크를 해보시죠. 뉴스 듣고 10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